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가 현실로 다가오며 있어 러시아의 세계 패권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소련의 붉은 구대를 자처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처참한 참패를 반복하자 그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조용했던 옛소련 국가들이 종이 호랑이가 된 러시아군을 무시하고 일제히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 12일 하루키주에서 러시아군의 참패가 확정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중재를 깨고 9월 13일 새벽 아르메니아를 재침공했습니다. 또 9월 14일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수비대가 교전을 벌여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분쟁 강도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러시아 공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독재를 유지하려다 무혈민주혁명이 일어난 카자흐스탄마저도 친서방을 내세우며 완전한 반노로 외교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러시아 의견은 깔끔하게 씹혔습니다. 오로지 무력으로 유지되던 러시아의 평화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나 일본의 전국시대 같은 잔혹한 난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끔찍한 난세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도중 러시아와 싸웠던 조지아 인근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원래 이곳은 조지아 영토였으나 친러 세력이 일으킨 봉기로 분리 독립해 사실상 러시아에 편입됐던 아파지아와 오세티아의 주민들이 러시아의 철혈 통치에 반기를 든 것이 원인인데요. 두 소국의 국민들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도 없이 착취만 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파악한 조지아가 보토 회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지아군이 강제로 분리독립을 승인하였던 나모스테야를 탈환하기 위해 군을 전진 배치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하루키우 공세 같은 대반격을 몇 번 더 성공시켜 러시아군이 완전히 와야 된다면 그 순간 조지아군이 나모세티아로 진군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가스가 끊긴 서방이 굴복하고 동장군의 도움을 받은 러시아군이 나치를 몰아내듯 우크라이나군을 무찌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겨울이 온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꺾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상황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전쟁에 지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알려드리고 곧 다가올 겨울이 왜 러시아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에서 유혈 사태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러시아가 자기 입맛에 맞게 억지로 봉합해놨던 갈등이 러시아의 몰락을 계기로 일시에 터져나오면서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례로 2020년에 한 차례 터졌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갈등은 인구 300만 국가 아르메니아의 멸망까지 언급될 정도로 격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간 러시아의 영향권이었던 중앙아시아는 말 그대로 개판이 됐습니다. 이것도 옛소련이 민족에 따라 대충 그은 국경선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데요. 싸움을 억누르던 러시아가 사라지자 끝간데 없이 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모든 군대를 투입해서 한판 도박을 벌였다가 거하게 말아먹으면서 중소국가들을 윽박지를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의 패권의 몰락이라고 할 만한데요. 서방 국가들도 자기 주변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러시아를 보면서 러시아가 끝물이라고 판단 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같은 각종 자원으로 서방을 압박하자 딱 한 해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굳게 단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러시아로부터 뭐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 이미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패배는 기정사실이 됐으며 러시아에 착달라붙은 소국들조차 러시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국내 많은 이들이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며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1812년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온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50만 대군이 러시아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1941년 6월 호기롭게 모스크바 점령을 시도했던 나치 독일의 수백만 대군이 동태가 된 채 들판에 버려졌듯이 추위에 덜덜 떠는 우크라이나군을 시베리아 냉기도 견디는 러시아군이 깡그리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전투만 놓고 보면 겨울이 될수록 오히려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유리해집니다. 먼저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무찌른 과거 러시아 제국의 군대에는 우크라이나인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았는데요. 그러니 추위를 잘 견디는 민족성 같은 이야기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잘하는 러시아군의 겨울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망상입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러시아군은 지난 2021년 겨울에 병력을 직결시켜 늦겨울인 2월 14일에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군이 동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따위는 며칠이면 쓸어버린다고 생각한 러시아군 지휘부가 제대로 된 방안과 보급 대책도 없이 군대를 마구잡이로 부리다가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러시아군은 동계 전투를 치를 정도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2차 대전 때도 겨울을 잘 준비했던 소련군이 2022년에 같은 준비를 못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대전 때 소련이 한겨울에 잘 싸울 수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덕입니다. 미국은 당시 소련에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게 군수품을 제공한 것처럼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1,500만 켤레의 군화와 군복 2,100만 벌, 구두용 가죽 2,000만 톤을 지원했고 추위를 조심하라고 상당량의 혹한기용 털장화와 동계 전투복 500만 벌, 양모 4만 톤도 줬습니다. 대금은 후불로 받기로 했으나 받은 돈보다 안 받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냥 기부를 했다고 보는 편이 편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과거 소련은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단한 미국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입니다. 달리 말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옛 소련이 받았던 것과 맞먹는 엄청난 동계 물자가 지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과거 소련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번 겨울의 싸움은 러시아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영토와 1억 4천만의 인구,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능력이 형편없어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GDP가 낮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동계 전투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고 해도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미국의 물자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보다 동계 준비를 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들은 모두 프론제 같은 소련 시절 최고급 군사교육을 받은 정통파 소련 장교들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군무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지만 푸틴의 친구라고 국방장관이 된 쇼이구와 총참모장을 잘 따른다고 공군사령관이 된 육군장성 따위가 군대를 지휘하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군사정통을 더 제대로 이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자로 보나 준비 능력으로 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동계 전투를 잘할 가능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헤르손에 갇힌 수많은 러시아군은 물자 공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령 헤르손의 러시아군이 기적처럼 겨울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막아서도 동계 장비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이 동사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작은 개울이나 강은 차량이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새로운 길이 갑자기 열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강이 얼어붙어 건널 수 있게 된다면 공격자 측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세의 주도권을 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크라이나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날이 갈수록 장비의 질은 떨어지고 병사들은 추위에 벌벌 떨며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에 투입된 것을 한탄하며 허허벌판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러시아군들은 생존이라는 본능에 충실해져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보다 투항하거나 탈영하는 병사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린들 미국과 세계를 반으로 갈랐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러시아 주변에 있는 옛 소련 국가의 태도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시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있던 지난 6월 러시아 남쪽 크케이 연안의 소국 아파지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매국을 했다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별장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파지아의 해변 도시 피친다이고 우측이 문제의 별장입니다. 해변이 참 아름답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보일 뿐 특이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체 이 별장이 뭐라고 매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사단의 원흉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파지아 정부가 해당 별장 부지 184헥타르를 러시아 정부에게 넘기기로 하자 대체 우리 땅을 왜 거저주냐며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자 폭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예전이었다면 현재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움직여서 순식간에 시위를 탄압했겠지만 아파지아 주둔 병력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서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국경지대 소국조차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옆 남오세티아에서도 반러 시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남오세티아는 2008년 조지아 남오세티아 전쟁을 통해 독립한 국가로 러시아를 비롯해 딱 4나라만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괴뢰국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독립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치공화국으로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로부터 독립하려 한 것이지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러시아가 약속을 어겼다고 화를 냈는데요. 지난 2008년 전쟁에서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의 편을 들다가 조지아군의 공격을 받아 수도 츠암빌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시설까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를 복구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남오세티아에서 러시아 중앙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반러 정서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소국이 혼란에 빠지자 한때 두 국가를 지배했던 조지아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어차피 한쪽에 붙어야 한다면 서방과 친하고 양국의 자치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조지아에 붙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일은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끝장내겠다며 신냉전 타령을 하던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2년 9월이며 그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이 러시아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지원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정작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은 나몰라라 외면하는 이중적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3일 새벽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펼친 아제르바이잔이 친러시아 노선을 밟다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아르메니아의 영토를 침공하는 장면 보내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